예를 들어서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보니까 네네. 공립병원, 즉 국립병원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안 내요. 그런데 이제 일부 이제 사립병원에 갔을 때만 뭐 20%든 이렇게 본인 부담금이 있거든요. 코페이먼트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초지는 3,000원 내고 그다음에 15,000원이 진료수가 뭐 넘어가면 의료수가 넘어가면 이제 30%를 받고 이러거든요.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개인원직에 갔을 때 물론 본인 부담금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안 내는지 혹은 내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감기 환자를 몇 % 정도 보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같은 가정의학과 개인원에서. 두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두 이해하시죠? 가지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코페이 없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호주랑 비슷한 거예요, 국립병원. 예. 네. 그래서 호주나 영국에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공립병원이 있고 사립병원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호주는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도 한 10년 전부터 그거를 도입을 해야 된다 말해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BC 주에는 일단 첫 번째는 기본 원칙은 사립병원은 없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래서 뭐 병원 어느 병원을 가든지 간에 접수 창구라는 게 없다는 거. 그리고 이제 감기 환자를 얼마나 몇 % 정도 보시고 그다음에 의사를 얼굴 한번 보려면 개인 의원에서 바로바로 볼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예, 그래서 감기 환자는 전체 만약에 평균 예. 50명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50명. 그 제한이 50명입니까? 지금 캐나다는? 네, 제한이 50명. 그러네요. 그러니까 호주 같은 경우는 대략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30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 마저 말씀해 주시죠. 네. 감기 환자 50명 기준으로 감기 환자는 하루에 한 10명 내지 15명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환절기 겨울인가요? 아니면 뭐 1년 통틀어서? 뭐 보통 일반적으로 환절기 물론 뭐 환절기 때야 그보다 좀 많죠. 좀 더 많겠지만. 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30-40명을 넘어가진 않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한 20-30% 가까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20% 내외, 20-30%? 50명 그렇죠. 중에 15명 내외, 10명에서 15명 내외. 한국은 어떤가요? 그리고 바로 그 진료 보면 당일날도 바로바로 진료가 가능합니까? 예, 그게 이제 또 다른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50명으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있는 가정의학과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 가족 특히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날 50명을 다 봤다. 그렇게 되면은 돈 못 버는 거죠. 일반적인 선생님들의 경우는 안 봐요. 안 보는데 뭐 보는 분들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일반적으로 안 보는데 그래서 바로바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상황에 따라 좀 다르고 못 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 대개의 경우는 예약제로 그럼 운영을 하게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그렇죠. 뭐 90% 이상 다 예약제고 요즘에는 월크인 클리닉 원장님 그런 경우에 월크인 클리닉이라고 또 좀 그렇죠. 있죠? 네. 그래서 보완한다고 해야 그러한 될까요? 거를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국가에서 주도적인 그런 방향은 아닌데 의사 선생님들의 일부가 워크인 클리닉이라는 걸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극히 우리나라적인 병원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약 없이 그냥 바로 가는. 그렇죠. 예, 말 그대로 그냥 워크인 그냥 바로 걸어 들어가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정부의 입장에서는 막을 수도 없고 권유할 수도 없는 그런 되게 애매모호한. 그러면 비즈니스적인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하고 있죠. 이 의사 선생님. 아주 진짜 좋은 정보 전해주셨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혹시 비급여라는 개념으로 해요. 그런 게 혹시 뭐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 수가 있을까요? 혹시라도? 비급여라는 거는 개념들이랑. 의사 진료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주 지금 잘 알았습니다. 이 문제 행태가 얼마나 핫한지 저희가 지금 모두 발언하고 첫 번째 질문 양쪽에 들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핫한지 아주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지연됐는데요. 일단 제가 질문을 몇 가지를 준비하는데 요거 이제 수가와 관련돼서 비슷한 연결되는 내용이니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나라 이런 저수가 체제에서 너무 많이 그 전문의를 찾아서 감기 환자를 예를 들면 가시죠. 경증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가는 거예요. 왜냐면 싸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또 많이 봐야 되니까 이게 서로 이제 연결고리가 돼가지고 병원을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게 이제 국가 재정을 결국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의료의 질도 떨어지고, 또 비급여라는 걸 뭐 양산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경증은 뭐 약국가나 이런 데서 일반 약으로 충분히 특히 감기 같은 거는 케어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능의 역할에서 그 약사도 4년, 지금 이제 6년을 약을 공부를 했는데 그 정도로 케어할 수 있는, 그래서 경증은 약국으로도 가고, 세 분께 드리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수가를 높이고, 전문의들은 좀 더 그 중한, 그런 질환을 보게 하는 거, 또 이 앞으로의 정부가 좀 생각을 개편할 때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 핵심은. 네. 지금 우리 캐나다, 우리 서방희 원장, 서 원장님이 캐나다 상황을 정말 잘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럼 캐나다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캐나다가 좋으냐, 우리나라가 좋으냐 그러면, 그냥 대충 어렴풋하게 보면 우리나라가 더 좋다고 국민들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일단, 본인 부담금이, 물론, 돈 드는 거에서는 그 캐나다 국가에서 해주기 때문에 돈이 안 들기 때문에 캐나다가 좋을지는 그렇죠.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볼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바로, 1시간, 좀 기다리는 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약제가 아니고 바로바로 볼 수 있다는 맞습니다. 장점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오바마가 그 정권을 잡았을 때도 2008년인가요? 7년인가? 그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 그 이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초청을 해갖고, 네네. 우리나라 그 보고 제도를 벤치마킹을 할 정도였거든요. 네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나 싼 가격에 네네. 그래도 좀 퀄리티 높은 그런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 그렇다고 퀄리티가 다 높은 건 아니지만은. 네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 3억 넘는 인구 중에 우리나라 인구에 해당하는 4,500만 명, 그 당시 오바마가 처음 정권 잡았을 때 네네. 4,500만 명이 보험이 없었어요. 국가에서 보장을 못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보험을 했는데 사보험을 할 정도의 그 경쟁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제 예를 들어서 아시아권이라든가 라티노 계통이라든가 아니면 흑인 계통, 좀 저소득층이 4,500만 명이 없으니까 오바마 케어를 통해서 보험을 해주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77년부터 박정희 정권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는 5%만 시작했거든요. 500인 이상 사업자부터 시작을 하면서 낮은 의료수가 55% 뭐 이렇게까지 해도 의사들은 나머지 95%가 있으니까 그냥 네. 그대로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10년 딱 지나서 네. 12년 지나서 89년도에 그때 전국민 의료보험이 됐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의료급여로, 그러니까 급여 환자, 보험 환자로만은 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비급여가 발달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어떠냐면 거의 99.9% 100%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 보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장점이 많긴 합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전체 건강보험 재정도 아까 얘기했던 이런 감기라든가 정말 굳이 병원까지 안 와도 될 그런 질환들이 너무나 싼 가격 때문에 맞습니다. 병원 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개인의원에서는 유지를 하려면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대략 2배 정도네요. 보니까 대략. 네. 그러니까 한 50명 정도를까지 또 볼 수 있으면 50명을 보는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100명 정도 100명. 보는 수익에 해당하는 겁니다. 사실 급여 환자만 또 보니까 딱 비교하기가 쉽네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50명을 본다고 하면 거의 비듬비듬할 정도로 이제 유지 정도는 할 수 있는 정도. 그렇다고 해서 뭐 의사가 자신이 월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좀 애매한 그런 정도 수준이 되고 30명 정도 미만을 보면 저처럼 접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거는 이제 급여만 가지고 있을 급여만 때. 가지고 있을 때. 네. 그런데 안망하고 개인 의원들이 그래도 있는 거는 생각보다 비급여가 최소한 15% 20% 이상에서 많은 데는 20, 30% 이상까지로 비급여를 함으로써 유지가 사실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해결을 한다면 일단은 캐나다라든지 호주 다른 나라 국가들도 좀 벤치마킹을 하면서 네, 좋은 말씀.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의료 수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정상화 된다면 네. 방금 전에 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의사들이 그거 갖고 유지할 수 있는 데면 굳이 근거 없는 비급여,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효과가 입증 안 됐던 비급여로 환자들에게 그렇게 돈을 많이 받아먹고 그런 진료를 할 그런 일이 없다고 저는 네, 생각하거든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네.
이광민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 경질환에 대한 보장 부분은 감기 환자가 대표적인데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저희가 지금 이렇게 문재인 케어를 통해서 보장성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도 사회적 논란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77년도에 건강보험이란 생소한 제도를 도입할 네. 때는 얼마나 더 굉장히 의혹들을 많이 가졌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아마 그 문민정부 지금 같은 정부 시절이 아니면 네.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때 아마 박정희 군부 독재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그나마 가능했을 거라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국민들의 수용성을 보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네네. 경질환 환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기 환자들에 대해서 보험에 대한 혜택을 보여줌으로써 건강보험제도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점차 축소해가는 과정은 필요하겠지만 이 부분을 어느 날 한꺼번에 없애기는 네네. 국민의 정서상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보험이라는 게 사실은 그 중증 질환이나 그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커버를 해주기 위해서 제도를 설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본인 부담 상한제라든가 문재인 케어에서 얘기하는 재난적 의료비 제도를 도입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네. 보험의 원래의 취지로 돌아가기 위한 어떤 진정성 있는 방향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를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제가 네. 문재인 케어가 발표가 되고 각 단체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발표한 것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네. 예, 보면은 뭐 말씀해 주시죠. 예. 치과의사, 한의사회, 간호사회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의사회도 보면은 사실은 다른 단체 발표문하고 큰 방향은 틀리지 않아요. 네네.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고, 네. 방향 그다음에 동의. 예, 그렇죠. 그다음에 다만 외국에서 시작된 저부담, 저급여, 저수가 맞습니다. 이 부분, 3조. 이 부분을 정상화시키자라는 데다 동의하고 계시는데 네, 모든 다만 지난 수십 년 동안 네. 그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약간의 그 갈등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신뢰 회복이 안 돼 있는 맞습니다. 상태에서 맞습니다. 이 부분에 의심이 굉장히 큰 부분이 문제다라는 부분을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큰 부분이 어쨌든 소비자 부담이 적어지면 네네. 소비자는 질 좋은 서비스를 찾게 되기 때문에 네네. 우리나라가 또 3차 의료 전달 체계가 지금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대형 메모드 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부분도 시민단체나 의사회나 관점이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서로 간에 아까 우리 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많은 대화와 네네. 예, 시간을 통해서 네. 신뢰 부분을 어느 정도 쌓는다고 하면 수가를 그러면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 실제로 저수가 부분을 해결해 줄 수도 있을지 네. 이에 대한 상호 신뢰가 생기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진전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보건의료제도라는 것들은 여러 가지 그 한 제도에 파생되어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요 상호 같이 개선이 돼야지 됩니다. 그래서 네. 이 의료 전달 체계가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의 방향만 흘러간다 그러면 네네. 의료계 전체는 수가가 높아져서 좋아질지 모르지만 1차 진료기간은 오히려 더 말라버리고 네네. 3차 진료기간만 더 비만해지는 네네. 이런 결과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깊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네네. 신뢰만 형성이 된다 그러면 나아갈 수 있지 않나. 네. 네, 맞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도 네.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네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병원, 빅5뿐만이 아니고 대학병원의 환자들 정말 많잖아요. 네. 근데 그걸 해결한다는 목적으로 표면적으로는 뭐 선택 진료비, 옛날엔 특진비로 불렀던 거 그런 맞습니다. 것도 선택 하고 또 뭐 병실 차액료라고 해서 굉장히 비싸게 특실료 같은 경우는 하루 입원하면 1인실이 40몇만 원, 호텔 비용만큼 그렇게 많이 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그 비급여를 급여로 돌린다고 하면 정말 우리 국민들은 개인원에서 치료받기보다는 더 큰 병원 가서 더 좋은 치료받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쏠림증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러면서 맞습니다. 반대로 이제 1차 진료기관, 즉 개인원이라는 데는 정말 뭐 이른바 망하거나 시간 많은데 이런 표현할 정도로 네. 표현이 나올 정도로 좀 시간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몇 주 전에 그런 목소리를 듣고 의료수가 정상화 문제 분명히
해결해야 된다고 따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저는 환영을 하는데 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의료계에서는 그동안 77년 이래로 의약분업 때도 그때도 그랬고요. 의료수가를 올려준다 놓고 올렸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간 이런 경험도 있었고 한 번도 정부에서 그 약속을 해갖고 실행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불신감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신뢰 회복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요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뭐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아무도 없지만 네. 제가 행간을 살펴보니까 네. 지금 그 문재인 케어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비급여를 급여함으로써 일정 부분 그 수가를 정상화하면 재정이 많이 필요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상급병 진료를 폐지한다든지 그다음에 3차 진료기관이 외래 진료를 허용해 준 것도 지금 3차 진료기관의 저수가를 해결해 주기 위한 사실은 암묵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의료 전달 체계를 정상화함으로써 외래 환자라든가 그 망선 질환자들을 1차 진료기관으로 돌린다든지 네. 이랬을 때는 3차 진료기관은 그럼 또 돈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수가를 정상화해야 된다는데 정상화해 줘야 되는데 네. 물론 이 그 의사나 이 공급자들이 바라는 만큼 정부가 수가를 올려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네. 상당 부분 합의가 되면 올려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행간에 보이지 않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소득률을 전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수가를 그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비급여를 수가로 보존을 해주더라도 상당 부분의 재정이 나간다 하더라도 그만큼 세금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재정 추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만 그런 행간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 그래서 네. 과거에 그 제도 안에 없던 수익을 제도권 안의 수익으로 정상화한다라는 부분은 진정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우리 이강민 회장님이 저기 마지막 발언하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네, 네. 예, 예. 저희 한 반 정도 온 것 같은데, 정말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정말 밤을 새워 얘기해도 끝날 것 같지 않은 정말 좋은 기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진정성 있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 같고요.